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고요. 예, 저의 옆자리를 항상 채워주셨던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뭐라 그래야 되죠? 여자는 안방 마님이라고 하는데 네. 남자는 그냥 파트너.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센터장님 그쪽이 더 익숙하시죠?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질문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더 답변하는 답변이 더 게. 익숙하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여기 네. 샷을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일 어색해 보이는 사람이 저고. 전혀 안 어색한데요? 진짜 그렇지 않죠. 저거 이제 우리 센터장님의 김형렬 팀장은 뭐 네. 베테랑이잖아요. 네. 예. 아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센터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머니투비 방송에서 네, 저는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실 됐죠. 때 네. 많이 배웠었던 터라 또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CES 직접 다녀오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마련해 봤고요. 네. 먼저 실제 이제 가기 전에도 열심히 조사를 하셨을 거고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텍스트로 혹은 이제 동영상으로 미리 봤던 거랑 뭔가 다르네. 이게 가장 크게 느끼셨던 점은 뭘까요? 사실은 CS를 작년에 제가 갈 예정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도 준비를 했었다가 지난해는 12월쯤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21년도 12월에 대유행이 한번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네. 대유행이. 그래서 그 직전에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방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이후에 정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CS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서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전조사 때와 실제 가서 봤었던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뭐 CS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이미 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리포트가 증권사에서도 나왔고 네. 그 내용에서 뭐 다뤄졌었던 여러 센서라든지 기술 동향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 습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그래서 문과형이 다녀온 CES는 어떤 느낌일까? 약간 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형.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제 다른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국제기관들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제일 걱정됐었던 거는 제가 테크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네.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니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얼마나 저희 뭐 동료들과 또 고객들과 얼만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흉내 낸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저는 바로 전달만 해드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게 좀 다녀온 다음에 이제 느낌이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제가 뭐 여러 곳을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공부 차원에서 다녀온 경험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 미국을 처음 갔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간 미국이 라스베가스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마켓 분석이나 경제 분석 이런 것들을 20년 넘게 해오고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를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실제로. 실제로 서부 지역을 그렇게 방문해서 보게 되면서 느낌이 정말 많이 달랐고요. 어떻게 좀 다르셨어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뭐 엄청나게 깨끗한 나라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뭐 공항도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되게 뭐 그렇지는 뭔가 않았고 소소하죠. 우리나라가 그렇죠. 오히려 더 화려하잖아요.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저희가 이제 직항으로 못 가고 LA 들러서 라스베가스로 이제 경유하는 네. 방식 정도로 이제 갔었는데 저쪽 어디 평택 기지 정도에 좀 드는 그러니까 듯한 공항이 네. 좀 초라해요. 네, 보면. 그런 느낌 정도만 받아서 달랐고 뭐 잠시 후에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숫자로 전해드렸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일손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완전 고용 상태라던가 네. 이런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잠시 후에도 제가 그 관련된 내용이 이번 CES에서 그 제가 보아왔던 혁신적 기술이나 여러 제품 등에 대한 내용보다 더 인상 깊었었던 부분 등이 있고 뭐 경제나 투자 환경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번 CES 등을 통해서 조금 달리
달리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앞에서 오프닝에서 미리 깔아 넣었거든요. 문과형이 본 CES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도 오늘 CES 얘기하면서 인문학 얘기할 거다라는 얘기도 네, 잠깐 맞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보고서 얘기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좀 네. 53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고 아, 네. 예. 초반부에는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과 그 어떤 기술 등에 대한 소개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전반부에 대한 타이틀에서 제가 썼던 것은 혁신은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혁신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돈 줘가지고 거기까지 보내놨는데 늦게 갖고 온 게 혁신이 없었다? 이제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혁신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가 많이 앞서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출발 전에 여도원 앵커하고도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이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네. XR 관련된 기계들에서 좀 구경도 하고 네. 그게 정말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인 건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거든요. 저도 그 플레이스테이션에 대해서 시연이 가능한지 그냥 마냥 기다리기만 했었었는데 네. 사실 기다린다고 이렇게 시켜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미 아 그래요? 예, 예약을 인플루언서들에게 예약을 다 받아서 아. 그들에게만 이렇게 구현을 시켜주는. 아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김영렬 센터장이 뭐 거기서 못 알아봤군요. 뭐 전혀 뭐 그런 요즘엔 한국 분들은 많이 잘안 된다고 알아보셨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한국 분들은 3%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놀랬던 거는 마스크들을 안 써요. 그쵸. 네, 그래서 뭐 마스크 안 쓴 지 한 1년 가까이 됐다라는 거 네. 보면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자료에서도 전반부에 뭐 여러 우리 기업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글로벌 혁신 기업들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는 뭐 다른 증권사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제 혁신을 우리가 혁신 자꾸 얘기들은 하니까 도대체 혁신이란 무엇인가 네. 이것부터 먼저 정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의. 우리는 그냥 마냥 혁신 그러면 신기한 거. 새로운 거. 그렇죠. 새롭고 창의적이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약간 그런 없었던 아이템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혁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용어들을 다 품고 있는 단어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혁신을 이제 우리가 흔히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신이다라는 용어를 누가 가장 많이 쓰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혁신이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쓰는 주체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겠죠. 왜냐하면 혁신이 있어야만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게 되고 새해마다 듣는 신년사.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에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의 등장 자체가 기업 관점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제시하는 그런 혁신이 얼마나 지금 풍성하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혁신을 못 느꼈냐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혁신보다 눈에 안 보이는 혁신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에서 이제 혁신에 대한 방향과 혁신에 대한 구성에 대한 부분 등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혁신도 다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혁신, 프로세스에 대한 혁신, 기술 혁신,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 등으로 이렇게 혁신도 여러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듣는 거는 제품에 대한 혁신인 거죠. 네. 뭐 이런 그 VR 기기나 XR 기기가 새로 등장하진 않을까? 폴더블 폰도 혁신이었던 그렇죠. 거죠. 뭐 그러면 그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제품에 대한 혁신이 새로운 마켓을 만들 거다. 네. 이런 것들만 우리는 몰입하고 있는데 이번 CES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은 좀 어려웠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제품에 대한 혁신이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혁신들은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숨겨진 혁신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우측 상단에 보이는 프로세스 혁신이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네. 이거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은 소비자들은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기업들 입장에서 마진을 크게 남긴다거나 생산 효율을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자동화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소비자들에게 공개해줘서까지 네. 이것을 내놓을 이유는 전혀 그렇죠.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많이 진행된다라는 점 등을 느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특히 인공지능도 우리는 그냥 단순한 어떤 학습 능력 이런 정도만을 생각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 뭐 삼성 부스에서라든가 여러 부스에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도 세분화되고 좀 더 다변화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산적 AI라든가 공간 인지적 AI라든가 그러니까 이 합승 능력이 한 단계 더 비약적으로 발전된 이런 기술 등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느끼는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제품이다라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은 느끼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았다라 보여지고 같은 맥락에서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과 관련된 것이 이제 플랫폼 기반한 내용들인 건데요. 네. 이제 이런 것이 뭐 우버라던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 혁신 부분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도 조금은 포화 상태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다음 스테이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좀 혁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디스플레이 엄청 크게 해놓고 우와 하던 시대는 이제 이미 갔고 그쵸. 무슨 몇만 뭐 화소 뭐 더 올렸다 뭐 이런 맞아요. 거 의미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폼팩터 바뀌면서 우아했던 것도 한 좀 지나갔고 맞습니다. 이제는 네네네. 어떤 기술적인 거, 플랫폼적인 거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이제 혁신하다가 갑자기 35페이지 이후부터 인문학 비슷한 리포트가 나오더니 네네네. 이제 르네상스 얘기까지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디서 이 영감을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우선은 이번 그 CES의 사전 조사를 할 때 네. 보통 보면 이제 키노트에서 각 참여하는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주제들을 꺼내놓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 CES를 주관하는 CTA에서는 강조한 것이 인간의 안보를 주장을 하면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느꼈던 CES의 흐름과 너무 달랐다라는 거죠. 개인이 중요하다. 네, 인간을 갑자기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기술 보러 갔는데 혁신적인 제품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인간을 얘기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보려고 그 관련된 키노트 내용이나 내용들을 잘 얘기를 습득을 해보니까 이 CES에서는 기술의 방향이 인간으로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술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정도를 조금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테크 애널리스트라든지 산업 애널리스트들은 되게 실망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뭔가 기술이 그렇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볼 것도 없고 너무 꽁꽁 숨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놓을 게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저도 저게 약간 본질이라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드라마 대행사라고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홍보하는데 네네. 그 IT 기업 중에서 통신사가 점점 더 뭐 5G 뭐 무슨지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 기술 누가 쓰는데 네네. 인간이 쓰지.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인 거야. 이 얘기하는데 그러네. 네. 기술이 발전시키는 거는 결국에 인간이 편하자고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인간 안보, 인간 중심, 사람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 이게 본질이네. 그 그래서 생각을 저도 어떻게 들었어요. 보면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너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 자료를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뭔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깨우쳐드리거나 아니면 뭔가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가는 뭔가를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인간과 르네상스라는 거의 키워드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축출해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거가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기업 관점으로만 살았었던 것은 아닌가? 집단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었던 것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좋은 것만 느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필요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하던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각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나타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 CTA에서 주장한 이런 인간 안보를 위해서 기술이 나가야 할 방향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혁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은 개인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제 제품이라든지 우리에게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그
시스템 네트워크나 같은, 인프라는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 되어 있다라는 아.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현재 상황, 이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인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보편화되고 확 우리 세상을 바꿔놓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었을 때는 이게 기존 폰과 차이점이 뭐가 있어? 그렇죠. 정도였었거든요. 그냥 검색 기능 강화되고 PC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정도로 가다가 소셜 미디어가 정착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불같이 번지면서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디바이스가 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는 자율주행도 준비되어 있고 인공지능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인프라를 우리 실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할 만한 그 아이템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컨텐츠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혁신에 대한 방향이 이런 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저는 확 지나갔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제가 20년도에 가장 많이 분석했었던 내용들이 그런 거였거든요. 중세 유럽에 네. 흑사병이 돌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사람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본주의가 탄생이 되면서 인본주의에 기반을 두는 르네상스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러면 그 비슷한 경로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세상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과거의 중세 유럽의 그 왕권이나 아니면 교권에서 비롯됐었던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결국 문화의 부흥 시대라는 것들이 시작됐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런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네. 참 이런 것도 일본 기업들이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는 적들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공생? 캐논 부스에서 그 벽면에 표시된 공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생. 네, 저는 저 사진 보고 네네. 약간 뒤통수 세게 한데 맞는 느낌을 좀 어디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느낌 말고 진짜로. 예.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 다들 최첨단에 네네네. 우리 기업 제품이 제일 좋아라는 거를 사실 소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저기다가 근데 갑자기 저기서 우리 다 같이 네, 인간 맞아요. 중심으로 그걸 하니까 약간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소니도 있고 니콘도 있고 그리고 캐논까지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다 비슷한 제품들이거든요. 카메라나 렌즈 관련된 제품들을 전부 다 내놓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제품을 내놓지만 이들이 서로 경쟁하려는 마음을 느끼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기업의 성격이나 가치를 이제는 바꿔야 될 때쯤이 와서 지금 니콘이라든지 캐논 같은 기업들은 기존 산업을 본인들이 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은 로봇 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쟤네들을 때려잡아야 우리가 산다. 이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 우리의 충성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 이 방향으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내놓아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방향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사실 우리한테는 익숙치는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워낙 집단주의 관점이고 우리가 남들보다 등수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고 CS의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러면 제가 이제 뭐 매크로나 시장을 보는 관점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도 보시면 참 이런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진짜 오늘 인문학 강의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것 같은데 혁신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과 비즈니스와 기술이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이 되는 건 그렇죠. 뭐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비즈니스와 테크 관점으로만 혁신을 계속 찾아왔었다라는 그쵸. 거죠. 그게 바로 하나의 기능적 혁신만을 우리가 지금 찾아왔었다라는 건데 이 사이에 자꾸 사람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나오고 그래도 사람이 쓸 수 없고 쓸모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이다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모셔널한 뭔가 감성적이면서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혁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각종 플랫폼들 그리고 그 플랫폼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등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그쪽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메타버스나 XR이나 이런 것도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네. 작년이랑 비슷해, 재작년이랑 비슷해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거 왜 만드는 거야? 하시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테크 애널리스트 분들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금 발전시켜 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만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기술이라든지 비즈니스가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투자와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조정이나 이 부분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나머지 네. 이것을 너무 앞으로 확 가서 끌어왔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시 또 뒤로 후퇴하는 이런 상황 등이 조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요즘 상황으로 이제 대입해서 보면 요즘 이제 지난해에 막 끌어올랐다가 갑자기 싹 사라진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 NFT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반한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발전돼야 될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최종 목적이 어떤 상황 유형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라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조금 어우러져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느낄 수 오늘 내용 있었어요. 저는 너무 흥미진진한 게 우리가 보통 어떤 뭐 다 문과신가요? 이제 되게 네, 저도 문과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집중 엄청 하고 있거든요. 약간 뭐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기업에서 기술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 내가 만약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해 이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싶은 거를 개발해서 대박이 나거나 혹은 이제 기업에서 그런 관점으로 새로운 기술을 내놓거나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혁신된 기술들을 보면요. 사람은 여기 있는데 먼저 저 멀리 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따라오라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저게 뭔데 따라오래. 내가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는데 특히나 저는 메타버스 처음에 얘기 막 나왔을 때 우리가 한강에 가지 않아도 그 메타버스 증강현실 안에서 한강에서 라면을 먹을 수 있대요. 난 배가 안 부른데? 난 냄새가 안 나는데? 그렇게 저는 인지가 뭔가 인지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이 세 가지 그 원 안에 있어서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기술이 뭔가 정말 그때서야 혁신을 가지고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을 과연 누가 찾을 수 있느냐도 결국에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혁신의 주체가 누가 될 건지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뭔가 이제 그 지금 시대의 르네상스는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보고서의 타이틀을 디지털 르네상스라고 쓰게 된 표현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다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셰익스피어 같은 인물도 그 르네상스 가장 말미에 등장을 해서 영원히 기록 남는 무수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다양한 어떤 시행착오 끝에 무엇인가는 등장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찾는 데 노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거를 실생활에서 느끼는 게 네네. AI 스피커 나왔을 때도 네네네. 막 신기술이야 좋아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AI 스피커한테 내가 말을 하려면 네. 내 말투가 아니라 걔가 잘 들어먹을 수 있게 말을 어색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호하는 건 야 그거랑 뭐 아마존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쇼핑 유통 세계 하고 근데 나는 여전히 어색하게 말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쯤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판을 깨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는 분들은 다 이제 투자자고 그렇습니다. 어떤 주식 투자 관점에서 그 디지털 르네상스를 해석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을 거란 맞습니다. 말이죠. 네네. 이걸 그러면 이 간극을 문과와 이과의 간극을 어떻게 여기서 접목시킬 네, 수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저도 뭐 제가 인문학 강의만 계속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을 기반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을 해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무엇이었나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인사이트는 바로 위드 코로나와 그리고 위다웃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제가 방문하는 기간 동안 인상 깊었었던 부분이고요. 네. 우리는 아직도 너무 중국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 경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기준에서 놓고 보면 무역 전쟁 2년, 팬데믹 3년, 근 5년이에요. 이 5년의 기간 동안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을 어느 정도는 지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치 느낌은 우리는 자꾸 미국, 중국 이 두 변수를 계속 머릿속에다가 넣은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던가 투자 판단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이들이 화해 안 하고 계속 싸우게 되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나치게 집단주의적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의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내수 기반 경제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이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엄포를 한다거나 위협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위협이 되는 상황들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미중 간의 충돌이 없지 않겠죠. 그런데 이 미중 간의 충돌이 지난 몇 년 동안 지내왔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거진 휴전 상태에 가까워졌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CES 기간 동안에 빈 공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부스가 있어도 될 만한 공간인데 그냥 뻥 뚫려 있는 공간들이 꽤 있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공간이 과거에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들어왔었던 기업인 부스들인데 대부분 이제 안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어쨌든 미국에서도 영향력을 줄여놓은 상태인데 중국이 남겨둔 밥그릇은 누가 먹을 거냐라는 거죠. 이것을 서로 지금 먹겠다고 남은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참전을 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엄청난 성장 요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남겨놓은 밥그릇을 쟁취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최근 뭐 미국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는 하나솔루션과 같은 케이스라던가 또 이번에 센서 기업들이 상당히 그 시장에선 주목을 많이 받아왔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의 부품이 기존에는 워낙 중국의 제품 단가가 우수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 걸 계속 쓰다가 이것이 전부 다 막히니까 전부 다 이 센서 시장을 먹으려고 뛰어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대체하는 곳에서 우리가 작은 성장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 기회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는 제가 신자유주의라고 또 어려운 내용을 좀 꺼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아까 개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너무 집단주의로 보기보다는 개인주의 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네. 궁금하시면은 어학사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 네. 이렇게 혁신이 개인 중심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지금 미중 전쟁 중이잖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아까 제가 휴전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더 이상 이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터치를 안 하려는 사이로 만약에 가게 되면 네. 중국으로 묶여 있는 경제권과 중국으로 묶여 있는 경제권, 미국으로 묶여 있는 경제권 사이에서는 말 그대로 무한 경쟁 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부터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사야 돼? 이런 것들을 좀 어중간한 모습들을 그쵸.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의 스탠스도 보게 되면 중국 쪽보다는 자꾸 미국 쪽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둘로 갈릴 겁니다. 큰일 날 짓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바른 길로 가는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엇이 옳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중국이 옳다, 미국이 옳다 이런 관점은 집단주의 관점이라는 거죠. 네. 그냥 국가가 잘 돼야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게 되면 투자라는 데는 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혼란스러우니까요.
근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예가 대처리즘이라든지 레이거노믹스를 예를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가계와 개인을 먹고 살릴 것은 국가 경제와 그리고 기업인데 이들을 구성하는 개인이 잘 돼야만 나라도 잘 될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 등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부터도 한번 살필 필요가 있고요. 그 규제는 하나둘씩 조금씩 제거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눌려왔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변화될 거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국가 사회 분위기는 조금씩 좀 부의 불균형이라던가 어떤 분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이런 이슈들은 생겨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충격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면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면역. 이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연간 전망에서도 제가 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경기 침체는 오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 경기 침체가 상반기 오면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다중 침체가 올 수 있으니 조금 너무 적극적이보다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경기 침체 면역력이 생각보다 강해졌었겠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코로나19도 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백신을 맞으면서 면역력이 생겼잖아요. 네. 예, 사실 그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경기 침체라는 것을 겪으면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풀렸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 시스템에 거품만 껴있고 이런 생각을 조금 하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네.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제 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돈을 풀어놨더니 생각보다 경제 주체들이 건강해지지 않았었나. 그렇게 막 거품과 투기만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소득도 같이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현재 일손이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어떤 뜻이냐면은 라스베가스는 관광 도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CES를 못 여니까 많은 엄청난 실업자가 나왔었겠죠. 관광 종사자들은 전부 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뭐 실업급여를 받든지 뭐 음식 쿠폰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버티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게 6개월도 아니고 1년,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관광 종사자분들이 이미 다른 직업들을 갖고 계세요. 이미 뭐 일할 곳은 또 많으니까. 다른 도시로 가셨던지 어디로 가셔서 일을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CES가 열렸잖아요. 네. CES가 열리니까 이 관광 도시가 폭발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사람들 전체 이번에 참석한 그 사람 수가 한 11만 명이 넘었었던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리니까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직업이 있는 이분들이 휴가들을 내고 잠깐 내서 와서 휴직이나 휴가를 내고 잠깐 또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네. 뭐 여행 가이드를 하신다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가이드를 한다거나 음식점에 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 정말 제가 인상 깊었었던 거는 제가 식당을 가지고 우버를 이제 탔었는데 네. 이게 저는 제가 인프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빨리 좀 움직이고 네. 계획적으로 좀 행동을 해요. 네. 그래서 식사 시간보다 이제 저는 당연히 일찍 좀 갔죠. 그래서 제가 갈 때 한 11불인가 12불 정도를 내고 갔었는데 네. 같은 곳을 오신 분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러시아워 때 우버를 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한 40불 내고 오셨던 거더라고요. 거의 4배 가까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왔고 이분 얘기를 딱 들었던 것이 이분이 회계사신데 네. 그 러시아어 때만 그거를 하신다고 해요. 우버 운전을요? 드라이브를.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를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거냐?
멀티잡 폴더들이 네. 그러니까 엔잡러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모습을 봤었을 때 네. 아차하고 놓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적인 가계의 정의, 패밀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면 가장이 실직을 하면 네. 가계는 몰락하잖아요. 그렇죠. 허리띠를 당장 졸라매야 네. 되고 집을 옮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맞벌이가 일상화돼요. 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시장 경제에 투입이 되어 왔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겪었었던 네.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은 은퇴 세대 분들은 퇴직금을 받고 계시고요. 아니면은 연금을 받고 계시고 가장은 뭐 소득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지만은 퇴직 연령이 늘어난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투자의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맞벌이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요새는 최저임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30년, 40년째의 가계와 현재 가계를 서로 비교해 봤었을 때 현재의 가계는 엄청나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요.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인류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신인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은 뭐 과거의 X 세대라든지 제가 이제 뭐 그에 부르고 요즘은 이제 MZ 세대로 하면서 어떤 신체적인 연령대를 기준으로 신인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자꾸 구분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패밀리에 대한 가계를 구성하는 패밀리의 경제 연령을 구성해서 놓고 본다라면 노령화 쪽보다는 오히려 젊어져가는 느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음. 여기 맞벌이, 음. 여기 프로 엔잡러. 저는 엔잡러 책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뭐 부캐라던가 네네. 이런 얘기가 괜히 너무 나오는 많죠. 것이 아니다는 그러네.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르네상스의 두 거장이라고 말씀드린 두 사람 있잖아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인명사전 들어가서 이 사람 직업 찾아보면요 한 두 줄 나와요. 맞아, 한 12개, 13개 직업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뭐 철학자부터 시작해서 과학자, 맞아요. 의사, 별의별 여러 가지 타이틀이 다 붙어 있지 하시는 건 않습니까? 다 하시는군요. 그렇죠. 요리사도 있고, 어. 네.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녀오면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습득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못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인생 이막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나중에 은퇴하고 30년 동안 우리가 손주만 볼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맞습니다. 직업이 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CES에서 기술만 본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서 비롯된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그러네. 그런 것까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계가 건전하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오는 거는 단순한 성장 둔화 정도의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가계가 튼튼하게 되면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수습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이번 이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뭐 올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찾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네. 단순하게 매크로상에서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 너무 이제 왜곡된 시선이나 조금 톤 다운된 것들을 보기보다는 나부터 조금 더 열심히 해야만 투자자들도 나를 찾게 될 거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CES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이런 좋네요. 관점으로 아니 그리고 CES도 그렇고 미국 현지에 우리 또 처음 가보신 그리고 최근에 사실 미국 얘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현지가 어떤지를 정말 몸으로 다 체감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가 그런 도시 몇 개 정도만 봤기 네. 때문에 이거를 뭐 전체가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저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띄워드린 것이 미국의 실질 GDP와 중간에 있는 것은 개인 소비와 서비스 기여도 부분이고요. 가장 아래쪽에는 고정 투자나 정부 지출 기여도 등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집단 관점의 투자는 이미 마이너스 기여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계의 소비라든지 서비스 산업 등의 기여도는
미국 경제를 여전히 지탱시켜주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유동성 거품이 꺼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고 이젠 또 무슨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까 이 걱정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너무 시기상조다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네. 미국 고용 시장에서 멀티 잡홀더 다잡러들의 비중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그 숫자가 감소되었다가 이미 다 복구가 되었고 이게 명수 기준으로 따져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800만 정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한 7% 내외가 엔잡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들은 이제 절대적인 비중은 조금 저소득층이 좀 많이는 되어 있지만 엔잡러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배경 중에는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노후에는 많아지군요. 노후에는 일들을 더 많이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일들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상당히 그 많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나누면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아니까 진짜 멀티 능력이 강해져야만 네네. 되는 거지 예전처럼 뭐 하나 전문가만 된다라고 하면 자칫 실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제가 잠깐 엔잡러 신인류로서 저는 신인류입니다. 네네. 이미 신인류로서 얘기 드리자면 아. 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잘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직업으로 일로 만드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좋아하는 것 중에서 나의 관심사 중에서 이게 일이 될 수 있을까, 돈이 될 수 있을까를 찾아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아하는 걸 발전시켜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책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그 여도은 대표님과 김영렬 교수님의 아주 좋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네. 나 투자도 중요한데 사실 초치기 인생도 싫은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역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잘 하고 있고 근데 또 인터뷰 증시 얘기만 봤을 때 네네. 네. 저 교수님이라고 하면서 센터장님, 네네네. 센터장님 이 인터뷰 내용들 보면 이제 뭐 이중 침체, 네네네. 침체 온다, 맞습니다. 네. 거의 넘어서 다중 침체. 음. 근데 그 침체가 와도 예전처럼 그나마 막 망해가지고 이려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버텨가면서 가는 그런 침체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침체 역시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을 좀 되잡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가장 또 봐야 될 게 제가 아까 인프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은 누가 그러면 앞서 달려나갈 건가? 너무 계획성만 분석적이거나 계획만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러야죠. 예, 뭔가 실천하고 즉흥적으로. 좀 즉흥적일 부분이 좀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세요, 분명히 여러분.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에서라든지 네. 기업도 이제 그런 것들의 색깔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업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가거나 방어적으로만 나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현재 있을 거고요. 네. 어떤 기업은 뭔가 공세 수위를 높인다거나 젊은 인력들을 전면에 배치한다거나 이런 변화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후자 쪽에서 투자의 기회가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탑다운에 대한 논리 쪽에서 그냥 매크로에 대한 해석 이것만을 가지고 나서 볼 부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너무 뻔해져 있는 상황이니 조금은 즉흥적이면서 도전적인 기업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 등이 지금은 좀 필요한 때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저는 신인류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인받은 센터장님이 느낌인가? 얘기해 네. 주시고 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오늘 아주 꿀잠 잘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저 사실 하루 종일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러지 했는데 신인류가 되려고 그랬던 거였군요. 네. 신인류 여도은 앞으로 저의 닉네임은 신인류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너무나도 맞습니다. 얘기를 잘 해주셨고 듣다 네. 보니까 괜한 걱정되는 게 과연 그 센터장님께서 썼던 보고서가 네네네. 경제 카테고리에 들어갈까
뭐 산업 카테고리에 들어갈까 아니면 뭐 인문 그냥 쪽으로 종합. 하나의 뭐 해야 새로운 되나? 시도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보실 네, 수 있을 너무 것 재밌고 같습니다. 예 뜻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라가나요? 네, 예. 뭐 이거는 예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있고 네네. 이번에 아마 그 설 연휴 때는 저희 쪽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서도 제가 직접 촬영하고 한 거를 아마 그거 이제 어깨 편집해서 하신 거? 올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김영현 센터장님의 CES 방문기 그 이야기를 쫙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